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트럭 라디오에서 구슬프게 흘러나오던 나훈아의 영영이 서서히 잦아들자 그 빈자리를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부산 앞바다의 짠 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1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 밤이 떠오릅니다. 단돈 3만 원에 제 트럭에 탔던 온몸이 멍투성이었던 그 가여운 여자. 제가 전 재산 30만 원을 쥐어주고 도망치듯 떠나보냈던 바로 그곳에 제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 사연을 듣고 무작정 엑셀을 밟아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막상 식당 간판을 보니 발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영순의 밥상. 촌스러운 궁서체로 적힌 그 간판을 보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쿵쾅거리던지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제법 북적였고 그 사이로 미선 씨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공포에 질려 떨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반찬을 더 놔주는 그녀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꽃이 피었더군요. 아주 활짝.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떳떳한 놈이 못 됩니다. 젊은 시절 주먹 꽤나 쓴답시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습니다. 등판엔 아직도 철없던 시절에 새긴 흉측한 문신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고 배에는 칼자국이 지네처럼 기어가고 있죠. 그뿐입니까? 조직에서 운영하던 성인 오락실 바다 이야기 건으로 엮여서 교도소 밥도 먹었습니다. 정과자, 그게 내 이름표였습니다. 죽은 제 아내, 그 착해 빠진 사람이 왜 병으로 일찍 갔겠습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남편이 언제 칼 맞고 들어올지 몰라 밤마다 가슴 졸이고 옥바라지 하느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으니까요. 아내가 죽기 전 피를 토하며 내 손을 잡고 했던 유언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이제 싸우지 마. 술도 마시지 말고 제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줘.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서 나 볼 면목이라도 있지. 장례식장에서 아내 영정 사진을 붙들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죠.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겠다고. 죽는 날까지 개미 한 마리 안 죽이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잡은 게 이 트럭 핸들입니다. 세상과 담 쌓고 혼자 지내기엔 이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 놈이 이제 와서 저 맑게 웃는 여자 앞에 나타난다고요? 그건 염치 없는 짓이죠. 미선 씨는 이제 겨우 지옥에서 빠져나와 새 삶을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전과자가 기웃거려봤자 흙탕물만 튀길 뿐입니다. 전 남편이란 작자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는데 혹시라도 내가 옆에 있다가 놈들을 자극하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 잘 사는 거 봤으면 됐다. 김영수, 주제 파악하자. 가게 손님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나서야 나는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쌀 20kg 한 포대와 사과 한 박스를 가게 문 옆 잘 보이지만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쌀 포대를 내려놓자마자 황급히 트럭 뒤 타이어 쪽으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누구세요? 미선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쌀 포대와 사과 박스를 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트럭 타이어 뒤에 쭈그리고 앉아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입을 막았죠. 미선 씨의 시선이 내가 숨은 트럭 쪽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그녀는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민아, 나와서 이것 좀 들어라. 키다리 아저씨가 또 다녀가셨나 보다. 또 다녀갔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화물을 내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이곳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두루마리 휴지를, 어떤 날은 제철 과일을, 또 어떤 날은 딸내미 주라고 몰래 문제집을 사다 놓고 도망쳤죠. 그저 멀리서 그녀가 웃는 모습을 한번 보는 것. 그게 내 고단한 트럭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미선 씨는 내가 누군지 모를 텐데, 아니 몰라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가게 셔터를 완전히 내리지 않더군요. 밤늦게 영업이 끝나도 간판 불만 끄고 문은 잠그지 않은 채 가게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며 서성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 번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가게 앞을 서성이다 돌아가려는데 가게 안에서 미선 씨가 딸이랑 하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엄마, 문 안 잠가? 세상 무서운데 아까 그 이상한 아저씨 또 오면 어쩌려고. 나더라. 혹시 모르잖니 눈도 오는데. 그 사장님,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실지.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왔다 간다는 걸, 내가 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아는 척하면 내가 도망갈까봐 모른 척 문만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 남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나를 위해서 대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채 닿을 듯 말 듯한 숨바꼭질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맴돌았고 그녀는 등대처럼 그 자리를 지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인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창밖에는 거친 바람소리가 몰아치고 트럭 안은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때마침 캐롤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다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하지만 50대 트럭 기사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차가 막히고 눈 때문에 운전하기 사나운 날일 뿐이었습니다. 서울로 화물을 올려보내고 내려오던 길, 저는 홀린 듯이 핸들을 꺾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밤 미선 씨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고속도로 휴게소였죠. 트럭을 세우고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그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오늘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트럭 차창을 덮는 걸 보고 있자니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3만 원이면 된다고 떨던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젖은 원피스 아래로 드러났던 그 끔찍한 시퍼런 멍자국들. 으드득. 나도 모르게 이가 갈렸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미선 씨가 잘 살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도 그 상처들을 떠올리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그 고운 사람을 짐승처럼 때리고 짓밟았던 전 남편이란 작자.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그놈이 불현듯 미선 씨를 찾아내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소 진입로 쪽에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제 트럭 맞은편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왔던 놈들의 차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제 쪽을 힐끔 보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대시보드 아래 몽키 스패너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화장실로 뛰어갔지만 제 등줄기는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헛것을 본 거겠죠. 하지만 그 찰나의 공포가 제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내가 가야 한다. 그래, 딱 한 번만 더 보고 오자. 별일 없는지 확인만 하고 오는 거야. 나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대구였지만 트럭은 이미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눈발이 점점 굵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갓길에 차를 대고 쉬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엑셀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미끄러운 눈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새벽 2시 부산 영순의 밥상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식당 간판 불은 꺼져 있었고 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트럭 라이트를 끄고 가만히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셔터는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보조등 하나만 켜져 있는 게 보였죠. 주무시겠지. 잠 깰라. 아침 되면 얼굴이나 보고 가자. 나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쪽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과자에 나이도 많은 호라비가 염치도 없이 여길 왜 왔나? 내가 여기 있는 게 미선 씨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건 아닐까? 가자. 미친놈아. 주제 파악하고 그냥 가. 자괴감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고요한 새벽 골목에 25톤 트럭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어를 넣고 차를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쾅. 닫혀있던 식당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미선 씨가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말이죠. 그녀는 두리번거릴 새도 없이 방금 시동을 건 제 트럭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내가 떠나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미선 씨. 내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그녀가 조수석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엔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봐요. 제발, 가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기 가득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눈 덮인 미선 씨가 트럭 안으로 굴러들어오듯 올라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서 빨갛게 터져 있었고요. 아니, 이 새벽에 안 자고 왜? 어떻게 알았어요? 내 물음에 미선 씨는 대답 대신 내 가슴을 주먹으로 퍽 쳤습니다. 아프지도 않은 솜방망이 같은 주먹질이었죠. 이 나쁜 사람, 왜 또 그냥 가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트럭 소리만 들려도 자다가 뛰쳐나간 게 몇 번인데. 미선 씨가 내 품에 무너지듯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눈 오는 밤 혹시라도 내가 올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밖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낯익은 트럭 엔진 소리가 들리자마자 맨발로 뛰쳐나온 거였죠. 그녀의 차가운 몸이 내 품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있다가 조심스럽게 내 투박한 손을 들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뭉클했습니다. 한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전과자인 주제에 우리가 뭐라고 서로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쉰 목소리로 사과하자 미선 씨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좁은 트럭 안에서 서로의 눈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는 공포와 연민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죠. 그때 꼬르륵 하고 내 배꼽 시계가 눈치 없이 울렸습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달려오느라 저녁도 굶었거든요. 그 소리에 미선 씨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푸악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짠하던지 나도 따라 허허 하고 멋쩍게 웃어버렸습니다. 트럭 안이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색함도 두려움도 긴장도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배고프시죠? 얼른 들어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 말아줄 테니까. 미선 씨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찼지만 맞잡은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나는 트럭 시동을 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어서 지켜볼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크리스마스 새벽.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축복처럼 쏟아지던 한방눈이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가장 뜨겁고 잔인한 밤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게 안은 훈훈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이곳은 마치 딴 세상처럼 온기로 가득했죠. 미선 씨는 저를 난로 옆 제일 따뜻한 자리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어내며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다녀간 손님들이 남긴 낙서가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제가 몰래 두고 갔던 쌀 포대와 선물 상자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뜯지도 않고 마치 갑옷처럼 모셔둔 걸 보니 가슴이 찡하더군요. 많이 기다리셨죠? 얼른 드세요. 미선 씨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 그리고 수육 한 접시. 소박하지만 정성이 꾹꾹 눌러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국물을 한술 뜨는데 뜨끈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내장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음을 녹이는 맛이었죠. 맛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사장님 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미선 씨는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밥도 안 먹고 제가 먹는 모습만 턱을 개고 바라봤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엄마처럼 호근님을 기다린 아내처럼.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코를 박고 국밥을 마시듯 비웠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가게가 참 좋습니다. 자리 잡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덤덤하게 말하자 미선 씨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이 가게 제 거 아니에요. 아는 언니 가게인데 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제가 도맡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때 주신 돈 30만 원 있잖아요. 그게 저 살렸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여기 왔을 때 언니는 몸져 눕고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어요. 빈손으로 신세 질 수 없어서 그 돈으로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좋은 뼈랑 고기를 사왔죠. 딱 한 번만 끓여보겠다고. 그거 팔아서 남으면 저 써달라고요. 그 30만 원 아니었으면 저 아마 어디 가서 객사했을지도 몰라요. 사장님이 저 살리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어서 숟가락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30만 원. 누군가에겐 술값이고 밥값일 그 돈을 이 여자는 생명줄로 삼아 악착같이 살아낸 겁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미선 씨, 간판 말입니다. 영순의 밥상이라고 걸어두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혹시라도 알게 되면. 내 걱정에 미선 씨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위험한 거. 그래서 가게 명의도 카드 단말기도 다 언니 이름으로 해뒀어요. 근데 간판 욕심은 나더라고요. 네, 전국을 다니시니까 혹시라도 부산 오셨다가 영순애라는 간판 보시면 내 이름이네? 하고 한 번쯤 쳐다봐 주실까봐 목숨 걸고 달았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사장님 평생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도 사장님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간판은 밥을 파는 간판이 아니라 나를 향해 켜둔 등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덜컹 하고 가게 미닫이 문이 겨울바람에 거칠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미선 씨가 들고 있던 물컵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사색이 되더군요.
그녀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문 쪽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아, 바람이네요. 깜짝이야. 방금 전까지 나를 보고 싶어서 목숨 걸었다고 말하던 여자가 바람 소리 하나에도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어도 그녀는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편히 못 먹는 여자.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뼈저리게 들었죠. 밥그릇을 비우고 나니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죠. 여기 더 있다간 미선 씨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동네 소문이라도 잘못 나면 안 되니까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만 일어날게요. 차에서 자고 날 밝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주섬주섬 외투를 챙겨 일어나자 미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지 마요. 네, 오늘 밤은 가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또 혼자 남겨지는 거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미선 씨의 눈에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제 거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온기를 뿌리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갈게요. 아무데도 안 갑니다. 미선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가게 안쪽 자기가 쓰는 단칸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꽃무늬 이불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죠. 우리는 서로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사장님, 아니, 영수 씨? 미선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참아왔던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트럭 안에서는 거부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옷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맨살이 맞닿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제가 흡하고 숨을 들이키며 급하게 몸을 뒤로 뺐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등에 새겨진 흉측한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객기로 새긴 등판의 용 문신과 배를 가로지르는 칼자국. 아내를 병들게 했던 그 부끄러운 낙인들을 이 고운 사람에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보지 마요. 흉합니다. 나 이런 놈이에요. 제가 등을 돌리고 주섬주섬 옷을 다시 입으려 하자 미선 씨가 제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문신과 흉터 위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이 차가운 흉터 위를 지나갈 때마다 제 과거의 죄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도 안 흉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선 씨의 눈물이 제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녀를 돌려세워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 곳곳에도 1년 전에 그 끔찍했던 멍자국들이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 하나하나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도 많이 아팠지? 미안해요. 늦게 와서.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처럼 그리고 서로를 구원하는 연인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3만 원이라는 돈으로 거래하려 했던 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원하고 위로하는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창밖과는 달리 이불 속은 세상 그 어디보다 뜨겁고 안전했죠. 우리는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우리에게 그리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귓가에 맑고 영롱한 멜로디가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머리맡에 놓인 작은 스노우볼 오르골이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미선 씨가 수줍게 내밀었던 선물이었죠. 예쁘죠?
우리 같이 맞는 첫 크리스마스잖아요. 유리구슬 안에서 눈 내리는 산타 마을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그녀의 얼굴, 제 팔을 베고 잠든 미선 씨의 고른 숨소리와 오르골의 캐롤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지민이가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간다고 집을 비워준 덕분에 우리는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녀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사람 혼자 두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 그런데 그 평화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와장창 쾅! 가게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에 이어 셔터를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굉음이 새벽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허!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급한 움직임에 제 발이 협탁을 거칠게 걷어차고 말았죠. 챙그랑. 중심을 잃은 오르골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야! 미선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때려 부수는 소리였죠. 미선 씨, 여기 있어요. 나오지 마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바지를 꿰입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속으로 지민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가게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셔터 밑으로 건장한 사내들이 개구멍을 통과하듯 기어들어오고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낭자했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비릿한 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한 놈, 두 놈, 좋기 대여섯 명은 돼 보이는 덩치들이 쇠파이프를 질질 끌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따, 찾느라 욕봤네. 여기가 그 대단한 영순의 밥상인가?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남자. 미선 씨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놈, 전 남편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쓴 영순의 밥상 메뉴판을 보더니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와, 진짜였네? 라디오 듣고 설마 했는데. 야, 이미선, 너 아주 살만했나 보다. 감성팔이 사연까지 보내고? 그렇습니다. 1년 전 미선 씨가 나를 찾기 위해 보냈던 그 간절한 라디오 사연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놈들은 그 사연을 듣고 끈질기게 부산 일대를 뒤져 결국 이곳을 찾아낸 거였죠. 방 안에서 미선 씨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어떻게긴? 내가 방송국에다 광고를 했잖아, 이년아. 내가 널 못 찾을 줄 알았냐? 전 남편이 쇠파이프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국밥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놈의 눈은 도박에 미친 짐승 마냥 흉흉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돈 내놔. 너 장사 잘 된다며? 그 돈 다 어디다 숨겼어? 없어. 돈 없어. 빚 갚느라 다 썼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뒤져. 싹 다 뒤져서 돈 되는 거 다 챙겨. 놈의 지시에 건달들이 가게를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가 넘어지고 카운터 서랍이 뜯겨나갔습니다. 미선 씨가 울며 불며 말리려 하자 건달 하나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저는 쏜살같이 달려가 건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왕년에 힘 좀 썼던 악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으어!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미선 씨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저는 미선 씨를 제 등 뒤로 숨기고 놈들을 향해 섰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놈들이야? 남의 가게에서 당장 안 나가?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전 남편이 흥미롭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호? 이 영감탱이는 뭐야? 아, 내가 그 영수냐? 내 마누라 데리고 도망친 그 기사 새끼? 입 조심해.
내 여자다. 내 여자? 아이고, 기가 차서. 야, 이 새끼 뭐 되냐? 쳐라. 전 남편의 손짓 하나에 건달 6명이 쇠파이프를 고쳐쥐고 저를 포위했습니다. 미선 씨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요. 사장님,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제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떨림. 눈앞에서 번뜩이는 쇠파이프들.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놈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여보, 약속해.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제발, 사람답게 살겠다고. 아내의 유언. 그 피 맺힌 약속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주먹을 휘두르면 저는 다시 전과자 김영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선 씨에게 또다시 범죄자의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를 꽉 껴안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때려라. 대신 이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제 말에 전 남편이 비릿하게 웃으며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어쭈? 로맨스 영화 찍냐? 그래. 소원대로 해주지. 죽을 때까지 맞아봐라.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제 등짝으로 불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죗값이니까요.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사랑을 욕심낸 죄. 그 죗값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쪽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깨진 오르골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엽이 고장났는지 음이 늘어지고 찢어지는 캐롤이었습니다. 고, 유한, 밤, 꺼, 룩, 안, 밤. 미선 씨의 비명소리와 둔탁한 타격음 사이로 눈치 없이 해맑고 구슬픈 캐롤이 지지직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 새벽에 울리는 너무나도 잔인한 노래였습니다. 하하하. 쳐, 더 쳐. 이 새끼 숨 끊어질 때까지. 전 남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고장난 오르골의 캐롤 소리와 뒤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퍽, 퍽, 퍽. 쇠파이프와 강목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제 등판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너덜너덜해졌겠죠. 살점이 터지고 뼈에 금이 가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웅크린 채 품에 안긴 미선 씨의 머리를 감싸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이었습니다. 안 돼요. 하지 마요. 제발 그만해요. 이 사람 죽어요. 제발요. 미선 씨가 제 품에서 오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제 피가 섞여 바닥을 적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놈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저는 잇몸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 싸움은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이 될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선 씨를 또다시 폭력의 한복판에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도 이 여자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게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앞에서 제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어쭈? 이 영감탱이 맷집 봐라. 소리도 안 지르네. 전 남편이 약이 올랐는지 직접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방비 상태인 제 옆구리를 잇는 힘껏 가격했습니다. 컥! 숨이 턱 막히며 핏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순간에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미선 씨 위로 엎어졌습니다. 내 몸이 방패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제 입에서 흐른 피가 미선 씨의 하얀 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죽지 마요. 흐엉. 미선 씨의 절규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약속은 지키고 죽는 거니까. 그때였습니다. 전 남편이 쓰러진 제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놈의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더군요. 독한 새끼네, 이거. 야, 안 되겠다. 끝내자. 휘발유 가져와. 휘발유.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본능적인 공포가 뇌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안 돼. 이 여자는 안 돼.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고 처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건들지. 와. 하지만 놈은 가소롭다는 듯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제 코끝으로 매캐한 기름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콜록, 콜록. 매캐한 냄새가 폐 깊숙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피 냄새와 비릿한 땀 냄새를 덮어버리는 지독한 휘발유 냄새였습니다. 흐릿한 눈을 떠보니 놈들이 식당 바닥에 콸콸 휘발유를 붓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아끼던 식탁 위에도, 우리가 함께 국밥을 먹던 자리에도,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제 몸 주변에도 흥건하게 기름이 고였습니다. 다 같이 죽자. 어차피 내 인생 2년 도망친 날부터 끝났어. 전 남편이 광기 어린 눈으로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소리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놈은 망설임 없이 라이터를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화르륵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휘발유를 머금은 낡은 목조 건물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덮쳐왔고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겁니다. 그 불지옥 너머로 놈들이 미선 씨를 질질 끌고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 나. 사장님, 사장님. 미선 씨가 발버둥을 치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건달놈이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하고 쓰러진 그녀를 놈들이 짐짝처럼 들쳐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불길 속에 남겨진 저와 마주쳤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밤 트럭 창문 밖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눈빛.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쳐요. 사장님이라도 살아요. 제발. 자기는 잡혀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나보고 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년 전 병원비가 없어 태어나던 날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만 해서 미안해. 나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내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무력하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아내와의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다 지금 내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바닥을 짚은 제 손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잡혔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 약속 못 지키겠다. 저는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나 지옥 가도 좋은데 저 여자는 살려야겠어.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살이었고 오랫동안 잠재워왔던 짐승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불길이 제 옷자락에 옮겨 붙었지만 뜨거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엔 오직 하나 미선 씨를 끌고 가는 놈들의 뒷모습만 보였으니까요. 가게를 빠져나가려던 전 남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걸어 나오는 저를 보고
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악기를 본 표정이더군요. 뭐야? 저 새끼 안 죽었어? 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착 감기는 차가운 감촉. 익숙했습니다. 왕년의 해결사 김영수가 돌아온 겁니다. 경고했지. 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여보 미안해. 나 약속 못 지키겠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였죠. 저는 불타는 식당 문을 박차고 놈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크악! 제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전 남편 놈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기세에 건달놈들이 멈칫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제 모습이 그들에게도 공포로 다가왔던 거겠죠. 이 새끼가 건달놈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까 맞기만 하던 김영수가 아니었습니다. 1대6.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제 몸은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지, 어디를 쳐야 제압할 수 있는지, 아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제 과거의 기술들이 오늘만큼은 미선 씨를 살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퍽! 제 쇠파이프가 놈들의 무기를 쳐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살려줘! 불길은 점점 거세져 가게를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선 씨를 붙잡고 있는 놈들을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뿐. 나란 말이야. 제가 미친 듯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길을 트자 놈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미선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선 씨는 연기를 마셔 반쯤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미선 씨, 정신 차려요. 미선 씨. 제가 그녀를 흔들자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 얼굴을 보며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피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갑시다. 저는 그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러졌던 전 남편 놈이 어느새 일어나 제 뒤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이 개새끼야! 사장님, 뒤에! 미선 씨의 비명에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놈의 칼이 제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여자를 노리는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저는 칼을 든 놈의 손목을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저는 놈이 칼을 떨어뜨릴 때까지 손아귀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놔! 이거 놔! 잘 들어라. 제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여자 건드리면 그땐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 안 둔다. 저는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걷어찼습니다. 놈이 컥 소리를 내며 불타는 집기 위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걸 확인한 저는 미선 씨를 안아들었습니다. 불길이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불똥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우리 죽나요? 안 죽어요. 내가 살려요. 꼭. 저는 입고 있던 젖은 점퍼를 벗어 미선 씨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가장 약한 주방 쪽 뒷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여보, 지켜줘. 제발.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저는 불지옥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와장창 뒷문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나뒹구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식당 안가스통이 터진 겁니다. 폭풍 같은 열기가 등 뒤를 덮쳤지만 저는 미선 씨를 품에 꽉 안고 눈속을 굴렀습니다. 차가운 눈이 뜨거운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정신이 드니 차가운 눈밭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고 거대한 열기가
눈보라마저 녹여버리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미선 씨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눈 좀 떠봐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니 안도가 밀려와 긴장이 탁 풀리더군요. 살았구나. 내가 지켰구나.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의 불빛이 새벽 어스름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는 동안 경찰들이 놈들을 제압했습니다. 화상을 입고 뒹굴던 전남편 놈과 건달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놈이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가 나가면 너희 둘 다 가만 안 둬. 하지만 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미선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만 나오면 또 와라. 그땐 내 손에 죽을 테니까. 제 퍼런 눈빛의 놈은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차들이 떠나고 불길이 잡혀가는 앙상한 가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제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고 미선 씨를 안아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그녀를 옥죄던 과거의 사슬도 저 불길과 함께 타버린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요. 다 때문에 가게도 다 타고 사장님 몸도. 미선 씨가 제 찢어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가게야 다시 지으면 되고 몸이야 나으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연기 사이로 하얀 눈이 축복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 다니지 마요. 내가 지켜줄게요. 평생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당신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 겁니다. 제 고백에 미선 씨가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불타버린 폐허 앞에서 눈을 맞으며 한참이나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눈은 춥기보다는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어느덧 트럭 차창 밖으로 눈송이 대신 연분홍 벚꽃잎이 흩날리는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조수석에는 미선 씨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시락을 까먹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비오던 밤, 공포에 질려 떨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꽃구경을 가는 길입니다. 트럭 운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짐칸을 비우고 떠나는 여행이죠. 여보, 아까 휴게소에서 산 호두 과자 좀 줄까요? 아니, 운전하니까 나중에 먹을게. 아참, 여보라고 하니까 쑥스럽네. 아직 입에 안 붙어서. 미선 씨가 여보라고 부를 때마다 제 심장은 아직도 쿵쿵 뜁니다. 우리는 얼마 전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가게는 보험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시장통에 조그맣게 다시 열었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영순의 밥상이고요. 신호 대기 중에 대시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죽은 아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선 씨와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전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약속 어겨서 미안해. 주먹도 쓰고 다시 사랑도 하고 당신 말 안 들어서 미안해. 그래도 나 잘했지. 당신이 보내준 사람 같아서 내가 목숨 걸고 지켰어. 거기서도 우리 지켜봐줘. 행복하게 잘 살게. 사진 속 아내가 벚꽃잎 사이로 빙그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저는 힘차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이 저 벚꽃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도 꽃은 피어났습니다. 영수 씨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한 여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첫 만남, 그 비오던 밤의 사연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창 상단에 일화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시작을 먼저 보시면
오늘 영수 씨가 흘린 눈물의 의미가 더 깊고 먹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늦게 핀 지혜 가족 여러분, 지금 삶에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더라도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수 씨와 미선 씨에게 찾아온 저 찬란한 벚꽃 엔딩처럼 여러분이 견뎌낸 모진 시간만큼 반드시 더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온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힘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만개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